안녕하세요. 가족이란 이름이 참 아픈 40대 남자입니다. 물론 제게도 지금은 소중한 가족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제게 아픈 상처를 주었어요. 저를 외면하거나 너무 일찍 제 곁을 떠나가거나 함으로 인해 말이죠. 그중 가장 가슴 아프게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아직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내와의 인연과 제 인생에 몰아쳤던 폭풍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불우하고 소란스러웠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며 저와 남동생, 여동생을 낳고 키우셨는데요. 어떻게 자식을 셋이나 낳았나 싶을 정도로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은 제가 13살 때 결국 갈라서셨어요. 저만 어머니 쪽에 남고 동생들은 아버지가 데려가셨죠. 아버진 제가 유독 어머니 얼굴을 빼닮았다며 원래도 절 별로 안 좋아하셨었거든요. 어머닌 저조차도 맞기 싫어하셨는데 아버지가 데려가지 않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절 맞게 됐다고 매일 투덜대셨죠. 이혼 후 아버진 제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땐 지금처럼 휴대폰이 보편화된 시대도 아니었기에 저는 동생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졌죠. 아버진 이혼한 이듬해에 재혼을 하셨는데 그 뒤로 해외 이민까지 가시며 저와 완전히 인연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18살 때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전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아버지와 동생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내가 네 엄마한테 부고 연락을 했었나? 아무튼 왔으면 밥이나 먹고 가라. 괜히 내 아내랑 처가 식구들 눈에 띄지 말고. 당시 어머니 또한 재혼을 하셨었기에 장례식장엔 저 혼자 갔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며 절 외할머니께 맡겨버리셔서 당시 전 많이 외로웠거든요. 원래도 어머닌 제게 관심이 없긴 하셨지만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생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던 건데 아버진 별로 절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동생들도 제가 어색한지 곁으로 잘 오지도 않고 고갯짓으로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죠. 분명 장례식장의 사람들은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 혼자 떨어진 듯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그 뒤로 아버지와 동생들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고요. 할머니, 할머니. 제가 16살 때 재혼한 어머니는 절 종종 자기 인생의 방해꾼이라고 부르셨었어요. 저 때문에 새 출발하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러다 겨우 재혼할 남자를 만나자 더는 자기 인생의 방해꾼이 되지 말라며 절 외할머니께 맡겨버렸던 거죠. 그 뒤로 어머니는 1년에 한 번도 저를 잘 찾아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나마 절 아껴주셨던 분이 바로 외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할머니마저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저를 유일하게 위해줬던 한 사람의 가족이 떠나버린 거죠. 너도 이제 다 컸는데 부모 손길 필요하다고 할 나이는 아니잖아. 어머닌 혹시라도 제가 자신에게 기대기라도 할까봐 바로 그렇게 선을 그으시더군요. 명절에도 새 남편과 시댁에서 싫어한다며 오지도 말고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전 혼자 살기 시작했고 학비도 휴학까지 하며 혼자 벌어서 겨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전 부모가 두 분 다 살아는 있었지만 외톨이로서 살아왔죠. 그런 전 언젠가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전 다니던 직장을 나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자마자 여자친구한테 청혼을 했던 거죠. 오랫동안 연애를 했던 사이인 만큼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음이 있었거든요. 연애 시절부터 배워왔던 장인 장모님도 정말 좋은 분이셨고요. 어머니, 저 결혼해요. 그래도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만은 연락을 했었는데요.
어머니는 축하하지만 바빠서 결혼식장은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랬기에 전 제 가족이 되어주기로 한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 결혼 후 더 잘하며 살게 됐죠. 겨우 얻은 제 가족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아내와 제 사이에선 보물과도 같은 저희 아들도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님도 소중했지만 제 피가 섞인 유일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뒤로 더욱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만큼은 저와 다른 행복한 삶을 안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과 운이 따라주는 건 별개 일이더라고요. 진짜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제 우리 세 식구 뭐 먹고 살라고? 내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아들이 5살 때 주변 상권 문제와 불경기가 겹쳐 제 가게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낸 그런절 위로해주긴커녕 무책임한 가장이라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사실 가게가 어려워지며 아내와는 계속 다툼이 잦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건만 아낸 자꾸만 다른 집 남편들의 벌이와 제 벌이를 비교해가며 저를 비난했거든요. 저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너무 서운했었죠. 결국 제 가게가 망한 직후 아내는 아들을 두고 절 떠나가더군요. 내가 원래는 당신 부모님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었잖아. 근데 막상 좀 살아보니까 이젠 두 분 입장 이해돼. 내 자식이어도 내가 힘들면 정이 안 갈 수 있더라고. 난 의리 같은 것 때문에 별로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보다 더 잘나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싶어. 나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깔끔하게 갈라서자. 재산 분할도 애 양육비 일시불 명목으로 내가 많이 양보할게. 어차피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었건만 배신감과 상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무리 다툼이 잦았다고 한들 우리 사이엔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잘할 땐 우리 아들, 우리 사이 하셨던 장인 장모님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으시더군요. 자네가 우리한테 잘한 거야 알고 있지. 근데 우리도 우리 딸 행복이 먼저지 않겠나. 그렇게 모두가 떠나가고 제 곁엔 5살 배기 아들만 남게 됐어요. 그 뒤 전처의 소식은 한 번 정도 들었는데요. 전처는 재혼했다가 1년도 안 돼 또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없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윤수야, 아빠 오늘도 일 열심히 하고 올게.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알겠지? 다녀오세요, 아빠. 이혼 후 전 아들을 위해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갔습니다. 예전 회사를 다닐 때부터 절 아껴주셨던 상사분께서 제게 괜찮은 곳을 연결해 주신 덕에 다행히 전 직장을 구할 수 있었죠. 저는 새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하며 아들 또한 새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곳은 규모가 그리 크진 않은 곳이었는데 알아본 곳 중 가장 평이 좋은 곳이었어요. 실제로 아이를 보내보니 원장님도 선생님들도 알아본 대로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요. 오셨어요, 윤사 아버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회사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빠서요. 매번 저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셔서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은 6세부터 7세 아이들은 한꺼번에 혼합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그렇게 혼합반으로 운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6살이 되며 혼합반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만난 담임 선생님은 그 어린이집에서 최고로 좋은 분이었죠.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점점 몸집을 불리며 업무도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야근이 잦아진 탓에 전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나날 동안
아이를 가장 늦게 데리러 갔던 지각쟁이 학부모였죠. 그런데도 선생님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윤수야?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내 친구예요. 선생님이 외롭지 말라고 저한테 오리 친구 만들어주셨어요. 전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아들은 그런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한 번은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친구라며 아들은 종이로 오려서 만들어진 오리를 보여줬어요. 색연필로 그려놓은 오리의 눈, 코, 입이 너무 귀여웠죠. 선생님은 늘 어린이집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쓸쓸해하던 저희 아들을 위해 그런 따뜻한 배려를 나눠주신 좋은 분이었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윤수 저 많이 기다리고 있죠? 빨리 갈게요. 아니에요. 천천히 오세요. 사고 나요. 그리고 윤수 제가 방금 재웠어요. 잘 자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한 번은 늦어도 너무 늦게 아이를 데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어린이집에 도착해 보니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싶어 조심스레 들어가 봤더니 선생님이 잠든 저희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아이 옆에 함께 누워서 말이죠. 선생님, 오셨어요? 윤수가 조금 전에 잠에서 깨서 칭얼대길래 다시 재우고 있었어요. 애가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옆에서 한참을 들여다봤네요. 조금 더 자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차 한 잔 드릴까요? 그 순간 선생님의 모습이 꼭 천사처럼 보이더군요.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군분투하던 제게 선생님은 점점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고 한들 그렇게 진심을 다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선생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다 아들이 7살이던 어느 날엔 심장이 철렁한 일도 있었답니다. 선생님, 우리 윤수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회의하느라 전화 주신 걸 몰랐네요. 무슨 일이시길래 전화를 5통씩이나. 윤수가 열이 펄펄 나서 급하게 응급실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수액 맞고 좀 가라앉았는데 걱정돼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날 아들은 새벽부터 열이 좀 있고 애도 아프다고 칭얼댔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중요한 회의에 미팅까지 있어 회사를 도저히 쉴 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약을 먹였는데 애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안심하고 애를 등원시켰는데 그런 사달이 났던 겁니다. 다행히 아들은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괜찮아진 모습을 보자 그제야 전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죠. 다른 애들도 돌보셔야 하는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아니에요. 다행히 보조 선생님께서 오늘은 저 대신 늦게까지 아이들 돌봐주기로 하셨거든요. 애가 아픈데 어떻게 애만 혼자 병원에 두고 갈 수 있었겠어요. 많이 놀라셨죠? 그 와중에도 제 걱정부터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들은 따뜻했던 어린이집 생활을 마치고 초등학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쯤엔 회사 일도 많이 한가해졌고 아이의 방과 후엔 돌봄 교실을 보낼 수도 있었기에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아들이 어린이집 졸업 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선생님께 식사를 대접해드렸습니다. 선생님, 2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회사를 그만두기라도 해야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뭘. 그리고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윤수한텐 왜인지 애정이 좀 더 가더라고요. 아빠, 난 선생님이 우리 엄마 해주셨으면 좋겠어. 선생님 같은 엄마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날 아들의 해맑은 말에 선생님도 저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전 선생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선생님 또한 제게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날이 계기가 되어 저와 선생님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전 애 아빠라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됐어요. 여자친구는 연애하는 내내 저만큼 저희 아들 잘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퇴근이 늦고 자신이 퇴근이 빨랐을 땐 저 대신 저희 아들 저녁을 챙겨주기도 하고 저희 아들의 저녁도 사주거나 저희 집에 와서 차려주기까지 했죠. 또 여자친구는 제 과거와 가정사에 대해 들었을 땐 무슨 슬픈 영화를 본 사람처럼 펑펑 울기도 했어요. 경준 씨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불쌍해.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난 경준 씨도 윤수도 절대 안 떠날 거야. 내가 경준 씨랑 우리 윤수 평생 옆에서 지켜줄 거야. 평생? 그런 말 잘못하면 나한테 코 깨인다. 난 지금은 괜찮으니까 울지 마. 난 경준 씨가 나 자신만큼 소중해. 아니, 그거보다 더 소중해. 그래서 경준 씨 인생이 너무 가슴 아프고 더 슬퍼. 코 꿰. 빨리 꿰. 그래야 나 빨리 이 집에서 윤수 엄마로 살지. 저를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던 여자친구의 말이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던지요. 그런 여자친구로 인해 전 가족과 전초로 인한 상처를 많이 위로받을 수 있었죠. 여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요. 차마 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천사 같은 여자친구에게 과거와 아이까지 있는 제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거든요. 연애는 하고 있었지만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깊어도 너무 깊어지다 보니 오히려 청혼하는 것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제게 연애한 지 1년 뒤쯤 먼저 청혼을 해준 건 여자친구였습니다. 경준 씨, 나 우리 윤수 더 크기 전에 윤수한테 선생님 말고 엄마 해주고 싶어. 그게 윤수도 더 빨리 안정될 수 있는 길일 거야. 경준 씨가 왜 망설이고 있는지 나 알고 있는데 난 경준 씨가 윤수 아빠라서 더 좋다고 생각해. 경준 씨만큼 난 윤수도 너무 사랑하니까. 난 결혼하면 최고의 남편에 최고의 아들까지 얻은 행운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만 결혼하자. 어? 난 윤수 친엄마랑 달라. 난 평생 경준 씨 옆에 있을 거야.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처럼 느껴지더군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전 여자친구를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렇게 우린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식은 작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니, 새 아내가 결혼식보단 신혼여행에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 세 식구가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면서요. 그리고 전 새 장인 장모에게도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첫 만남부터 솔직히 두 분의 인상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뭐 먹을 텐가? 우리가 일하느라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우리는 어묵탕도 맛있고 노가리도 맛있어. 장인 장모는 함께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드린다고 했더니 자신들의 가게로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죠. 아내는 제게 그 말을 전하면서도 민망하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우선 장인 장모의 술집에 가서 저는 어묵탕과 노가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절 훑어보던 장모의 말 또한 무례하기 짝이 없었죠. 집안도 엉망이고 직장도 고만고만한 것을 보니 뭐 집불도 없겠네.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근데 자넨 재혼이고 우리 딸은 초혼이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우리한테 한 2천만 원 주게. 그럼 우리가 이 결혼 허락해 주겠네. 그래, 2천만 원이면 우리가 싸게 부른 거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모는 숨쉬듯 무례함을 내뱉더니 제게 돈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심지어 장인이란 사람도 옆에서 그런 장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를 했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렸던 저 대신 아내가 옆에서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딸 가지고 장사하세요? 그리고 집불도 없긴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갈게요, 저희. 아유, 알았어. 아유, 앉아. 가족들 사이에 말도 뭐 가려서 해야 되니?
뭐 아무튼 결혼한다 이거지? 우린 보태줄 돈 없으니까 행여나 뭐 바랄 생각은 하지도 말게. 그냥 가려는 우릴 장모가 설렁설렁 붙잡긴 하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어찌저찌 그 뒤 결혼을 진행하긴 했지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무 좀 그렇지? 내가 정말 경준 씨한테 면목이 없다. 그래서 우리 가족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 전에 부모님 소개는 안 할 수가 없었어. 결혼하는데 얼굴 한번 안 보일 수는 없잖아. 아니야. 나부터가 콩가루 집안 자식인데 남의 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게 있나 뭐.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아내 원래부터 자신의 가족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타지에 나가 따로 살고 있었던 처제와도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았고요. 무슨 사연이 있나 궁금했지만 아내가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더 캐묻진 않았어요. 엉망인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또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결혼하는 과정에서 장모가 명품백을 요구하는 등 작은 우여곡절이 있긴 했는데요. 아내가 알아서 잘 막아낸 덕에 우린 큰 문제 없이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뒤 아내가 처가 얽힌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 내 친엄마가 아니야. 계모야. 우리 아빠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별하셨고 그 뒤에 지금 엄마랑 재혼하신 거야. 내 동생은 지금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애라 나랑은 반만 친자매 관계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가정사가 복잡한 여자라고 혹시라도 당신이 날 싫어하게 될까봐 입이 차마 안 떨어졌어. 뭐? 날 뭘로 보고 내 가정사가 더 엉망인데 내가 그런 걸로 당신에 대한 마음이 변했을까봐? 이거 서운한데? 그럼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랑 안 친했던 거야? 꼭 그렇다기보단 어리저부터 엄마가 나랑 동생을 엄청 차별 대우하셨거든. 난 돈 없다고 맨날 헌옷만 입히고 내 입에 들어가는 밥도 아까워했는데 동생은 부잣집 딸 부럽지 않게 잘해주면서 키우셨어. 아빤 처음엔 그래도 날 위해 주셨는데 점점 엄마처럼 나한텐 관심도 안 가지시더라고. 그래도 난 부모 애정에 굶주려서 계속 두 분께 예쁨 받고 싶어 했었지. 참 속도 없었다고 생각하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처가에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워낙 정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모의 애정을 갈구했던 거죠. 그 말을 듣는데 헛된 미련을 가지고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갔던 과거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 나도 그 마음 잘 알아. 어린애들한테 애정에 대한 허기가 얼마나 큰지.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윤슬 보니까 많이 외롭게 자란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 물론 나와는 상황이 달랐지만 그래도 가정에 아픔이 있는 애라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 그리고 당신 사정을 들었을 때도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런 당신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내 사정을 말을 못했다는 게 뭐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서 난 당신 상처를 내가 꼭 낫게 해주고 싶었어. 그랬구나. 어, 그리고 나 당신 만나고 깨달았어. 더는 부모님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날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당신하고 다르게 날 아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내게 진정으로 소중한 가족은 이젠 당신이랑 윤수가 전부야.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던 아내가 안쓰러워 그날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장인 장모도 편애를 당연하게 받고 자랐다던 처제도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아내에게 더 특별한 뭔가의 사정이 있는진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윤수야, 아침밥 먹자. 여보, 얼른 나와서 한술 뜨고 가.
그래야 하루 종일 힘내서 일하지. 사정을 들은 뒤 전 아내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또다시 다짐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니 제가 아니라 아내가 저와 저희 아들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내 한 사람이 생긴 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늘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해졌죠. 이게 바로 평생 내가 꿈꿔온 진짜 행복인가 싶더라고요. 한편 아내가 처가에 가기 싫어해 우린 처가엔 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딱 한 번 간 게 다였죠. 저도 처가를 좋아하지 않았기에 굳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아내는 장모의 전화를 자꾸 피하는 것 같더군요. 여보, 장모님 전화 온 것 같은데 안 받아? 괜찮아. 지금은 통화하기 귀찮아. 나중에 다시 전화하지 뭐.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본 게 3번 정도 됐었는데요. 또 어느 날엔 장모의 전화를 받겠다고 베란다로 나가더니 좋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래? 아, 별일 아니야. 그냥 뭐하고 살길래 집에 얼굴도 안 비추냐고.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도 이젠 엄마 아빠한테 아무 미련도 없는데. 나한텐 당신이랑 윤수가 있잖아. 장인처럼 아내의 친부도 아닌 장모가, 그것도 아내를 예뻐해 준 적도 없다던 장모가 왜 자꾸 아내에게 집착을 하나 싶었어요. 저는 그때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전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눈치챘어야 했어요. 그럼 아내를 그렇게 허무하게 잃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요.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시험 잘 봐서요. 그래서 우리 아들? 아유, 장해. 우리 아들 이젠 엄마한테 엄마 소리도 잘하네. 아들은 서서히 아내에게 자연스레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엔 엄마 선생님이란 말을 번갈아 했었거든요. 그렇게 우린 서서히 온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겨우 2달이 지난 어느 날, 일을 하던 전 불길하기 짝이 없는 문자를 받게 됐어요. 보낸 사람은 아내였죠. 여보, 내 남편이 되어주어서, 그리고 나에게 윤수라는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마웠어. 당신은 처음으로 날 진심으로 생각해준 감사한 사람이야. 근데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당신이랑 윤수 옆에 오래오래 남아있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난 너무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가 봐.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기가 너무 괴로워. 미안해. 그건 누가 봐도 마지막을 암시하는 내용이더군요. 깜짝 놀란 전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전 회사에 급히 사정을 말한 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아내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며 휴가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전 엄청난 절망감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여보, 대체 왜? 아내는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더군요. 아내 옆엔 유서로 보이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고요. 저는 그 유서를 읽을 겨를도 없이 바로 구급차를 불러 아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의 심장은 멈춘 뒤였어요. 여보, 평생 나랑 우리 윤수 옆에 있어주겠다며 나랑 우리 윤수 동생도 가지자고 했었잖아.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장인 장모에게 연락할 생각이고 뭐고 저는 충격에 빠져 오열만 했습니다. 도저히 이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2달, 겨우 2달 만에 전 다시 가족을 잃게 된 거예요. 저는 오열하고 또 오열했어요. 그러다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병원 관계자의 말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선 장인 장모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주머니에 넣은 제 손에 먼저 잡힌 건 휴대폰이 아닌 아내의 유서였어요.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느라 우선 정신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바로 그 유서요. 저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 유서를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유서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내의 충격적인 진실이 전부 적혀 있었죠. 당신이 유서를 읽고 있을 쯤엔 난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여보. 그런데 나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서 더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사실 나 대학교를 다니다 중퇴하고 술집에서 몇 년 동안 일했었어. 알지? 남자들 술 따라주고 하는 곳. 엄마랑 아빠가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술집에 나가서 일하라고 엄청 날 종용했었거든. 술집에 나가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지 않냐면서 부모란 사람들이 기어코 날 거기서 일하게 했어.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생각보다 장인 장모는 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릴 적부터 아내를 가스라이팅하며 키웠던 장인 장모는 그래도 자신들에게 애정을 받고 싶어 했던 아내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아내를 술집에 취직시킨 거예요. 아낸 바보같이 가족을 도우려 그 술집에서 몇 년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스스로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괴로운 나날들이었어.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은 조금만 더 해라. 내 덕에 우리가 산다 하면서 날 구슬렸지. 그렇게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부모님은 전셋집을 더 큰 곳으로 옮기고 동생 학비도 다 내주더라.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던 거야. 그리고 술집을 그만두고 공부해서 어린이집 일을 시작한 뒤에도 부모님은, 특히 엄만 계속 내게 돈을 요구해서 가져갔어. 어린이집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또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이미 그들에게 길들여졌던 아내는 자신은 계속 처가의 호구이자 돈줄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피폐하게 살다 절 만난 뒤엔 자기도 이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자기 부모에게 돈도 주지 않고 저와의 새로운 인생을 꿈꿨다고 해요. 그제야 전 절 처음 보자마자 못마땅한 듯 굴었던 장인 장모의 태도가 이해가 갔죠. 그런데 내가 결혼한 뒤에 엄마가 자꾸 전화해서 겁박을 하기 시작하더라. 요즘 가게 장사가 잘 안 된다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난 거절했지. 그동안 그렇게 다 퍼줬으면 됐지. 이제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안 내놓으면 당신한테 내 과거를 다 알리겠다고 하더라. 내가 술집에서 일했던 더러운 여자라고 다 폭로하겠다면서 그렇게 날 2달 내내 괴롭혔어. 아무리 당신이 날 좋아해도 그런 더러운 전적 있는 여자인 걸 알면 바로 정이 떨어질 거라고. 당신을 잃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성화였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정도로 악마가 될 수 있답니까? 아내는 장모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장모는 끊임없이 연락해 아내를 괴롭혔다더군요. 그래서 아내는 계속 장모의 전화를 피했던 거예요. 심지어 장인까지도 장모와 번갈아가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제가 알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진심은 잘 알지만 나조차도 추악하게 여겨지는 내 과거를 당신이 과연 이해해 줄까 싶었어. 그리고 당신한테만은 절대 내 과거를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두렵더라. 그런데 내가 이번 한 번은 어떻게 돈을 마련한다고 해도 과연 그게 끝일까 싶더라. 엄만 계속 나한테 돈을 요구할 테고 난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했을 거야. 난 가족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게 결국은 날 궁지로 몰게 된 거야. 그래서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게 사느니 그냥 다 끝내버리자고 생각했어. 민선아, 여보, 그래서 나 이렇게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됐어. 이번 인생은 너무 괴로웠어. 당신하고 윤수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나 이젠 좀 쉬고 싶어.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나 만나줄 수 있을까? 그럼 그땐 당신한테 이 미안한 마음 다 갚으면서 살게. 다음 생은 당신을 더 빨리 만나서 이번 생보단 덜 괴로운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다. 미안해,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하고 윤수 사랑한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줘.
편지를 읽는 내내 저는 민선아 민선아하고 목 놓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내의 삶이 너무 처참하고 가슴 아팠어요. 이걸 왜 진즉 내가 몰라줬을까? 혼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선택까지 했을까 싶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버렸지만 사실은 장인 장모가 벼랑 끝으로 내몬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퍼부었어요.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당신이 민선이 겁박했지? 내 아내가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했어.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뭐, 뭐? 민선이가 죽었다고? 그래. 당신들은 내 아내 장례식에 올 자격도 없어. 내가 당신들 절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내가 당신들 인생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두고 봐. 뜻밖의 소식에 장모는 당황한 눈치더군요. 저는 그런 장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장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장인은 아내의 장례식장이 어딘지 물었지만 전 답장도 하지 않았죠. 아내 장례식에 낯짝을 들이밀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었으니까요. 엄마, 엄마. 미안하다, 윤수야. 아빠가 다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아내를 많이 좋아했던 아들은 장례식장에서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그곳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장례식장으로 장인과 장모가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제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하더라고요. 자넨 아직 우리 민선이랑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지 않나? 사실상 민선이의 유족은 자네가 아닌 우리 아닌가? 그러니까 민선이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우리한테 내놔. 걔 앞으로 된 적금 같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야? 장인 장모는 얼마 되지도 않았던 아내의 적금을 내놓으라고 그곳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진짜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표독스럽게 제게 따지고 들었던 장모에게 조문객들을 위해 상주 도우미 이모님이 퍼서 올려놨던 뜨거운 육개장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아유, 자네 돌았나? 어?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제정신이겠어?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척도 안 하고 돈만 요구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돈? 절대 못 줘. 내가 그 돈 다 기부하는 한이 있어도 당신들한텐 절대 안 줘. 진짜 기가 막혀서 원. 얼마나 사람이길 포기했으면 그 어린애 그렇게 서럽게 키우고 아직 주민등록증에 잉크도 안 말랐을 나이의 딸을 술집으로 내몰아. 그렇게 돈을 뜯어갔으면 적어도 결혼한 뒤에 내버려 뒀어야지. 내 아내도 행복하게 좀 살게 내버려 뒀어야지. 그런데 당신들이 더럽힌 내 아내 과거를 빌미로 끝까지 돈을 요구했어? 기어코 내 아내를 끝까지 물어뜯었어? 내가 당신들 인생 다 끝장내버릴 거야. 문서방, 자네 너무 흥분했네. 우선 진정하고. 이거 놔. 진정? 장인 당신은 저 여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 친딸 인생을, 어떻게. 둘 다 당장 나가. 내 아내 가는 길이라도 마음 좀 편하게 가게. 당장 사라지라고. 나가. 저는 신들린 사람처럼 발광하며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군대던 조문객들의 시선을 못 이기고 도망치듯 가버렸죠. 이후 전 아내를 납골당에 안치시키며 약속했어요. 억울하게 간 당신 복수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겁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요.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고인이 된 피해자의 사안이라서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죄를 받을 수 있어서요. 특히 겁박과 경제적 착취 정황이 뚜렷하니 소송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는 곧장 그들을 아내를 겁박한 죄로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다 때려 부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졌죠. 제가 그들을 찾아가 난동이라도 부린다면 그들이 토해내게 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이 클 거라고 변호사가 주의를 주었거든요. 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타격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소송 기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는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증거가 명백했기에 다행히 소송은 8개월 만에 끝이 났죠. 그들은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처벌은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도 민사소송에선 이겨 위자료는 다행히 받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전혀 제 속이 시원하지 않더군요. 아내의 몇십 년치의 고통을 고작 그 몇 푼으로 끝나게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봤을 때 그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요. 장인 장문 저 보라는 듯 입모양으로 작은 욕짓거리를 내뱉었고 처제란 인간까지 절 재수 털린다는 표정으로 노려봤습니다. 저는 아내가 지옥 속에 살아왔듯 그들에게도 지옥을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장인 장모의 술집으로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이젠 소송도 끝났겠다. 2차로 복수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술집 오지 마세요. 여기 사장 내외가 얼마나 악마 같은 인간들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 큰딸을 평생 차별하면서 서럽게 키우고 그걸로도 모자라 술집으로까지 내몬 인간들이에요. 그 돈으로 자기들 집 넓히고 편애하던 작은 딸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줬답니다. 그리고도 평생 계속 돈을 갈취했다네요. 그걸로 끝이게요? 그 큰딸이 제 아내였는데요. 저한테 술집에서 일한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면서 돈을 또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 아내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요. 제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게 제 아내 자신이겠습니까? 바로 저 인간들이겠습니까?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그만큼 돈 뜯어갔으면 됐지. 왜 또 여기 와서 이래? 당신들은 내 아내를 한 번만 못 살게 굴고 내버려뒀어? 아니잖아. 당신들도 내 아내가 겪었던 고통 그대로 한번 겪어봐. 내가 당신들 인생 망하게 해준다고 분명히 경고했었지? 손님들은 크게 동요했고 장인 장모는 당연히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들은 절 쫓아내려고 했지만 전 아예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어요. 장사를 방해하려고요. 결국 그들은 절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경찰에 끌려나가면서도 그들을 노려보며 경고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각오해 당신들. 그날은 조서 작성 후 풀려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는 복수를 멈추지 않았어요. 전 이번엔 그들의 가게 앞에서 목에 피켓을 걸고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소문이 동네 파닥에 퍼질 때까지 계속이요. 딸을 술집으로 내몰고 평생 착취하며 살아온 짐승만도 못한 부부. 제 아내는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악마입니다. 법으로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들은 몇 번이나 경찰을 불러 저를 쫓아내려 했지만 1인 시위를 했다는 것만으론 경찰이 개입을 하기 힘들었어요. 그들은 제발 그만하라며 제게 애걸복걸했죠. 우리도 먹곤 살아야 할 거 아닌가. 이미 우리 술집 소문 인터넷에 파다하게 퍼졌대. 벌써부터 손님도 뚝 끊겼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게. 그들은 결국 제가 술집에서 난동 피웠던 일과 피켓 내용을 빌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전 그 일로 약식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그 몇백만 원이 단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1인 시를 몇 달 내내 한 건 아니지만 결국 장인 장모의 술집은 3달 뒤쯤엔 폐업 수순을 밟았어요. 하지만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처가 일을 주시하고 있던 전 처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어요. 저는 뒷조사를 통해 처제의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곤 직접 그 사람을 만나 그 악마 같은 집안에 대해 전부 폭로했어요. 며칠 뒤 처제는 제게 전화를 걸어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났죠. 저 파혼당했어요. 대체 언제까지 우리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거예요? 언니랑 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끈질기게 구냐고요? 그럼 너랑 네 부부는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내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걸 가지고 왜 나한테까지 난리냐고요? 정말 넌 가해자가 아니라고? 너도 네 언니가 술집에서 일해서 네 등록금 내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근데도 뻔뻔하게 그 돈 받아먹어 놓고 고마운 줄도 몰랐잖아. 근데 진짜 네가 가해자가 아니야? 그, 그건 거봐. 너도 똑같은 악마야. 네 언니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꿈도 꾸지 마. 그리고 그 남자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없는 게 100번 옳았어. 저는 그런 처제에게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엔 장인 장모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들은 이젠 질려버렸단 표정으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빌더라고요. 내 아내한텐 살아있는 내내 끊임없는 지옥을 보여줬으면서 고작 이 정도 가지고 엄살을 피워? 이게 당신들이 내 아내한테 했던 짓들 아니야? 우리가 다 잘못했네. 미안하네. 평생 속지 않다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제발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세. 우리가 민선이한테도 이렇게 사과하겠네. 민선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평생 천벌받으면서 삼아. 그래, 당신들은 평생 천벌받으면서 살아야 돼. 내가 당신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나 평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그들은 무릎까지 꿇고 빌더니 하늘에 대고 제 아내까지 불러댔습니다. 저는 그럼 그들을 무시하고 끝까지 악담을 남긴 채 지나쳤죠. 고맙게도 제가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회사까지 다니며 바쁘게 사는 동안 친한 친구 녀석이 재수 씨와 함께 저희 아들을 자주 돌봐주었는데요. 제게 장인 장모가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며 이젠 그만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얌마, 네 마음 다 이해해. 나도 민선 씨 정말 좋아했고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복수만 한다고 네 인생을 망치면 민선 씨가 하늘에서 과연 좋아하겠어? 그리고 윤수를 생각해야지. 이제 너도 할 만큼 했으니까 앞으로는 윤수한테 좋은 아빠가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 비록 민선 씨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민선 씨의 기억을 잊지 않고 경준이 너랑 윤수가 잘 사는 거 그게 진정한 최후의 복수인 거야.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만하라는 친구의 말에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복수를 그만두는 것이 진정으로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는 친구의 조언에 그렇게 제 복수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을 위해서만 살고 있죠. 절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준 친구 내외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이런 저의 긴 복수가 아내에게 위로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이나마 아내의 한이 풀렸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지금 전 처가 식구들이 어떻게 사는진 더는 알지 못합니다. 복수를 그만둔 후엔 그들의 소식에 아예 관심을 끊었거든요. 그래도 하늘의 눈은 피해갈 수 없는 법이죠. 저는 그 사람들이 평생 천벌을 받으며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 이제 앞으론 지금까지와 같이 저희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해요. 어머닌 제가 전처와 이혼할 때도 재혼한 뒤 새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러했듯 여전히 제게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해외에 계신 아버지와 동생들은 이젠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게 남은 가족은 저희 아들이 유일해요. 그건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니 저희 아들만은 저처럼 불우하고 외롭게 크겐 절대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은 저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게 남은 유일한 바람이자 희망이에요. 하늘에 있는 아내도 다시 인생을 똑바로 살기 시작한 절 보며 분명 안심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려고요. 아내와 저와의 인연은 짧았었지만 아내가 저와 저희 아들에게 남겨준 마음은 너무도 크고 소중했습니다.
그렇기에 제 울분도 그렇게 길고 깊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묘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함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간 이기심으로 남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 천국을 안겨줄 수도 있고 지옥을 안겨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전 장인 장모가 바로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이었죠. 자신의 입속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짓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마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뜨려버리게 되는 무서운 짓이죠. 그러니 제발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제 전 장인 장모와 같은 악마 같은 인간들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 이 사연을 보냅니다. 다소 씁쓸하고 괴로웠을 제 사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삶엔 지옥이 아닌 천국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모에게 당한 모든 걸 그대로 되갚아준 40대 여자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다 보면 자존감은 점점 깎이고 저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자꾸만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자신감을 잃고 결혼 생활에 지쳐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린 단지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아빤 평생을 저와 동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아빤 젊은 시절 운동선수 출신이었을 만큼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을 지니셨죠. 그런 아빠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 택시 운전대를 잡으셨다는 사실은 지금 돌이켜봐도 참 뭉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똥강아지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아빠가 뭘 사왔게? 맞춰봐라. 아빠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 맛있는 냄새는 통닭! 통닭 맞죠? 와, 아빠 통닭 사오셨어요? 아빤 종일 도로 위를 달리다 늦은 밤 퇴근하시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장에서 통닭 한 마리라도 꼭 사오셨습니다. 피곤이 가득 담긴 얼굴로 닭다리살을 하나하나 찢어주시던 아빠의 행복한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빠와는 다르게 엄마는 늘 가난함에 예민하고 불만이 많은 분이었어요. 아휴, 이놈의 집구석. 지겨워 죽겠네, 지겨워 죽겠어. 다들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살 때 나만 이 고생을 하고 사네. 내가 진짜 이 고생을 하려고 결혼하고 자식 낳았나 몰라. 엄만 특히 아버지 월급 전주만 되면 한껏 예민해져서 온갖 짜증을 다 부리곤 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엄마의 신경을 건들지 않기 위해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준비물을 사려고 돈 달라고 얘기라도 꺼냈다간 그날 하루 종일 엄마의 짜증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넌 돈 달라는 소리밖에 못해? 엄마가 돈 찍어내는 기계야? 돈은 네 아빠 보고 달라고 해야지. 나만 보면 돈, 돈, 돈. 자식이라고 낳아봤자 부모를 누르면 돈 나오는 ATM 기계로 알지? 물론 엄마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가 워낙 짠돌이라서 엄마 입장에선 늘 빠듯한 생활비에 숨 막힐 수밖에 없었겠죠. 아빠는 엄마에게 늘 가계부를 쓰게 했고 그걸 하나하나 검사하며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당신 또 요 앞에 마트 갔어? 거긴 비싸다고 몇 번을 말해. 길 건너서 조금만 걸어가면 식자재 할인마트 있는데 거기에 가라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큰돈 되는 거야.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면 이렇게 더운데 장바구니를 이고 지고 그 멀리까지 가라는 거야? 그럴 거면 당신이 장 보고 요리하고 다 해. 내가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운전하는 거 몰라?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좀 아끼고 살면 좋잖아.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그렇게 해서 애들을 어떻게 키울래? 당신이 하도 힘들다 지친다. 잔소리 듣기 싫다고 하니까 경제권까지 다 줬잖아. 아빠의 말처럼 엄마가 경제권을 쥐고 있긴 했지만 아빠가 돈 쓰는 거 하나하나에 잔소리하니 엄만 명목상으로만 생활비를 맡았을 뿐 실상은 영수증 한 장까지 검토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무렵에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엄마에겐 큰오빠가 한 분 계셨어요. 외삼촌은 의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 어릴 적 제 기억에도 굉장히 멋쟁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외삼촌은 항상 멋진 정장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셨고 명절이면 어김없이 용돈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얘들아, 사람은 항상 옷차림을 신경 쓰고 꾸며야 한단다. 그게 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첫인상이거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아무도 제대로 봐주질 않아. 그런데 그런 외삼촌은 어느 날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엄만 그때 아빠 몰래 생활비 통장에서 꽤 큰 돈을 외삼촌에게 건넨 거였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처음에 몇백만 원이었지만 자꾸만 부족하다며 추가로 돈을 부탁했고 엄만 계속 돈을 융통해 주었죠.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알뜰살뜰 돈을 모아 이사 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 우리 내년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아파트로 가면 지금 집보다 훨씬 살기 좋을 거야. 너희들 방도 하나씩 만들어주고 말이야. 그땐 저희 지역이 지방이기도 했고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엄청 비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빤 저희 잠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셨어요. 늘 점심은 거르기 일쑤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전대를 잡으셨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나요? 결국 아빠도 외삼촌과 엄마의 비밀스런 동거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큰 돈을 어디다가 쓴 거야? 이체 명을 보니까 형님한테 보냈던데 혹시 형님께 돈 빌려줬어? 이렇게나 큰 돈을 상의도 없이? 엄마는 아빠의 추궁에 깜짝 놀라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 그게 오빠가 딱 2달만 쓰고 준다고 했어. 우리 오빠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 2달 뒤에 이자까지 쳐서 준다니까 우리한테는 오히려 이득이야. 하지만 외삼촌은 2달 뒤에도 반년 뒤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나중엔 잠수까지 타버렸죠. 그렇게 아예 잠적해버린 외삼촌 때문에 엄마 아빠의 싸움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하루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저와 여동생은 매번 부모님의 고함을 피해 이불 밑에 숨어 있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날 술에 취해 들어오신 아빤 결국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하고 말았어요. 부모님의 사이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지금 나 때렸어? 나한테 당신 손 올린 거야? 당신 미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오죽하면 이러냐? 내 속이 문드러져서 참을 수가 없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맨날 사글세 빵만 전전하다가 드디어 내년에 집다운 집으로 이사하나 했더니만 그 돈을 홀라당 빌려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아빤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빤 그날 이후 운전도 간두고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외삼촌의 사업은 결국 부도가 났고 엄마가 빌려줬던 돈마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이 난리가 난 게 불과 1년 사이 일이었지만 그 충격은 저희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한 살얼음판을 걷던 저희 가족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버렸네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갔다 돌아오니 방 안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6월 16일, 막 더위가 시작되던 평범한 오후였어요. 방 안의 쪽지는
엄마가 저와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죠. 내 딸 정은아, 민정아, 이 못난 엄마를 이해해다오. 엄만 더 이상 네 아빠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 네 아빠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고 목소리를 들으면 손이 다 떨려와. 엄마가 능력이 없고 한심해서 너희를 아빠에게 맡기고 가는 걸 용서해라. 아빠 말 잘 듣고 잘 지내. 네 아빠가 그래도 딸들에겐 끔찍한 사람이니 서랍장 맨 위에 용돈 두고 가니까 그거 아빠한테 주지 말고 너희들이 맛있는 거 사 먹어. 부디 못난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않길 바란다. 저는 쪽지를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만 쪽지와 함께 5만 원을 두고 갔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용돈이라면서요. 아빠 역시 밤늦게 집에 들어와 엄마의 쪽지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집안 재산을 다 날려먹은 거로도 모자라. 애들만 남겨두고 어딜 간 거야? 너희 엄마 당장 찾아와야 한다. 당장 찾아야 한다고. 아니면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억울해서 못 살아. 아빤 결국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평소에 한없이 커 보이던 아빠였지만 그날따라 아빤 너무나 작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너진 큰 산 같았어요. 아빤 그날부터 엄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제일 처음 외가에도 찾아가 보고 엄마의 지인들에게도 계속 전화를 돌렸어요. 하지만 다들 하나같이 엄마의 행방을 모른다며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허망한 시간이 1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빤 엄마를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 외할머니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죠. 강서방, 이제 그만 좀 하게. 내 딸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떠난애를 붙들고 있을 건가? 그리고 내 딸, 지난달에 벌써 재혼했으니까 더는 찾을 생각은 말어. 이젠 둘 다 새 인생 살자고. 사실 엄만 진작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까지 한 상태였어요. 아빤 또 한 번 엄마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죠. 그동안 저희 자매나 아빠 모두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내심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엄만 또다시 우리 가족을 박살내고 또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차라리 제 머릿속에서 엄마라는 이름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빠도 엄마의 재혼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연에 다 적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그러다 저희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아빠가 저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희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구나. 너희들 크는 것도 모르고 허송세월을 보냈어. 이 아빠에게 남은 건 너희들 뿐이야. 아빠가 이제라도 마음 단단히 먹으마. 그동안 미안했다. 사랑하는 내 딸들. 시간은 분명 약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빠 마침내 엄마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고 다시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시간도 하루에 12시간씩 늘리고 몸은 예전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퇴근하고 들어올 때면 저희를 보고 가끔 웃기도 하시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참외 한 봉지라도 사들고 오셔서 함께 먹으며 다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셨어요. 아빤 그렇게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빠에게 남은 건 정말로 저희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셨죠. 제가 대학에 갈 땐 첫 입학금이라도 보태주신다며 그렇게나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동생은 무사히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죠. 제 대학교 졸업날 저는 학사모를 아빠에게 씌워드리며 아빠를 꼭 껴안아 드렸습니다. 아빠, 그동안 저희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 학사모는 순전히 아빠 덕분에
정말 아빠 덕분에 쓸 수 있었어요. 저 앞으로도 평생 아빠 딸로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고마워요, 아빠. 아빠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저 토닥토닥 따뜻하게 제 등을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대학을 졸업한 전 무사히 취업에 성공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굉장히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예전 엄마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계획성 없고 그저 자유분방하게만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앞으로 인생 계획이 누구보다 철저한 편이라 그 점에서 전 굉장히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은아, 나도 무작정 돈만 쫓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삶, 그것만은 내 손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지금부터 몇 년 안에 내 집 마련하고 부모님도 모실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또 열심히 일해 나갈 거야. 내 말 믿어도 좋아. 난 계획 하나만큼은 무슨 일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니까. 무엇보다 남편은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특히 5급 공채 합격한 수재였죠. 제가 남편을 높이 사는 건 단순히 직업이 좋아서라기보단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의 시간을 존경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집안 분위기도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이었고 시부 역시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공직 생활을 준수하게 마무리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공무원인 남편과 시부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가족들끼리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아도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직업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 아직 두 분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당신을 보면 틀림없이 좋은 분들일 거란 확신이 들어. 그렇게 전 약간의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어요. 아빤 상견례 자리에 엄마가 없는 걸 내심 미안해 하셨어요. 아빠, 그런 걸 왜 미안해 하세요? 저한텐 아빠만 있어도 충분해요. 아빠가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희생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 세상 누구보다 멋진 아빠를 둬서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아, 그러니까 어깨 펴고 웃으세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고맙다, 우리 딸. 네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이 아빠보다도 훨씬 어른이 됐구나. 그래, 좋은 날이니까 아빠도 웃으마. 전 정말로 공석인 엄마의 자리가 부끄럽다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든든한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시댁 어르신들의 직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택시 운전을 하시는 아빠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모가 아빠의 직업을 물으실 때도 전 누구보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진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셨는데도 무사고 모범 운전자세요. 비록 엄만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내지만 저나 동생 모두 아버지가 바르게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제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모는 아빠가 택시를 운전한다는 것부터 몹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표정만 봐도 불만이 가득해 보였거든요.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요? 음,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우리 집안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그래도 요즘은 다들 수준이 맞는 집안끼리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네요. 예비 시모는 상견례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더라고요. 그 말을 면전에서 듣고 있는 저희 가족들 표정도 모두 굳어졌습니다. 아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을 들이켰지만 그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애써 그런 예비 시모를 말렸고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한테 전해 듣기만 해도 장인어른이 얼마나 정성으로 가족들을 책임지셨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요즘 세상의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요. 하지만 전 테이블 밑으로 남편을 말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어떤 점을 걱정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세요. 저희 자매를 책임지느라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으시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 덕분에 저도 건강하게 자라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요. 저희 집안이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살면서 아버지께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고요. 전 언제나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모두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던 그때 갑자기 시부가 크게 박수까지 치시며 저를 칭찬하셨어요. 이야,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구나. 사돈 어르신, 따님을 정말로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나 효심이 깊고 생각까지 깊은 걸 보니 제 안 사람이 말실수한 게 더 부끄러워집니다. 부디 사돈께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시분 껄껄 웃으시며 본인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난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옆에서 시모는 얼굴이 다 새빨개져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고요. 다행히 시부 덕분에 저희 아빠도 기분이 풀리셔서 그날 상견례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저 둘만 남았을 때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부터 장인어른이 좋은 분인 걸 알았지만 오늘 뵙고 나니까 더 확신이 생겼어.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이야. 그리고 당신도 대단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정말 멋졌어. 나 당신처럼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해. 나도 아버님이 내 칭찬까지 해주시면서 분위기를 풀어주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놓였는지 몰라. 솔직히 나도 긴장 정말 많이 했거든. 우리 아빠 상처받으실까봐 계속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근데 아버님이 먼저 웃어주시니까 나도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더라고. 이만하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시작부터 잘 풀린 것 같죠? 그렇게 좋은 예감으로 저흰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시댁에선 집을 얻으라고 6천만 원 정도를 보태주셨고 저희 아빠도 제게 3천만 원 정도를 도와주셨어요. 전 처음에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빤 꼭 받아야 한다며 완강하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이 돈은 내가 너한테 용돈 얼마 주는 의미가 아니야. 사돈 댁에서 6천만 원이나 도와주셨다면서. 그러면 나도 최소한의 돌인해야지. 네가 앞으로 시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히 지내려면 아빠가 최소한 이 정도는 챙겨야 마음이 놓인다. 그러니까 얼른 받어. 감사해요, 아빠. 제가 나중에 이 돈 꼭 갚을게요. 저 아빠 덕분에 결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보태주신 마음과 저와 남편이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순탄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약간은 걱정했던 시모도 막상 결혼하고 나니 별 문제 없이 잘 대해주셨어요. 물론 볼 때마다 남편과 시부 자랑은 빼놓지 않으셨지만요. 어디 가서 우리 집안에 관해 물으면 너 하나도 빠짐없이 잘 얘기해야 한다. 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보니까 똑소리 나게 말도 잘하더구만. 네 시아버지가 어떤 자리 맡으셨는지 또 네 남편이 얼마큼 대단한 자리에서 일하는지 그때만큼 똑부러지게 말해야 돼. 시모는 한 번이라도 아들 자랑을 더 하고 싶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제 남편이 자랑스러웠기에 시모의 그 정도 자랑은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연년생으로 아이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아빤 손주들 재롱에 하루하루 웃음이 가실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이 지옥으로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형, 형수, 여긴 제 와이프 될 사람이에요. 당신도 인사드려. 우리 형수님 정말 고우시지?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함께 인사를 왔더라고요. 평소에 시동생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편이어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예비동설 맞이했고요. 예비동서는 첫인상은 좀 차가워 보이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결혼하고 정식으로 동서지간이 되고 보니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린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며느리지.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라 명문대 나왔지. 대기업에서 일하지. 이 정도면 100점, 아니 500점짜리 며느리 아니야. 시모가 이렇게나 동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모 말대로 동서가 가진 좋은 스펙 때문이었어요. 집안이 좋다, 학벌이 좋다, 직장이 좋다. 시모가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할 만한 조건이었거든요. 문제는 그게 동서와 저를 비교하는 잣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둘째 며느린 어릴 때부터 발레하고 피아노를 취미로 배웠다는구나. 그 집안 사부인의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지? 어쩐지 둘째 보면 서 있는 자태부터가 다르잖니. 근데 우리 큰며느린 뭘 배우고 자랐을까나? 너 학원은 다녀본 적은 있는 거지? 시모는 이렇게 동서를 칭찬하는 듯 하면서 절 있는 대로 깎아내렸어요. 그 옆에서 동서도 시모의 칭찬을 듣고만 있었고요. 하지만 동서는 시모의 생각보다 고상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동서를 조금 겪어보니까 남 험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가 조금만 불편해도 얼굴에 티를 확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절 상대론 선을 넘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요. 형님, 원래도 옷을 그 정도로 오래 입으세요? 어째 볼 때마다 그 옷만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유, 웬만하면 좀 버리세요. 어머님 보시면 경계하시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호들갑스러운지 아시잖아요. 물론 시모 앞에선 약간 말조심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절 무시하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동서가 가족들 앞에서 제게 선 넘는 말을 할 때마다 시모는 저에게만 참으라며 강요 아닌 강요를 하셨어요. 어머마, 큰며느리며 큰며느리답게 인내하고 손 아랫사람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깟 말 한두 마디에 속상해하고 인상을 구기면 되겠니? 우리 집안 맏며느리면 그만큼 그릇이 커야지. 네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손 아랫사람도 조심하고 널 따르는 거야. 다 너 하기에 달렸다. 시모가 이렇게 대놓고 편을 드니 동서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만나도 제가 먼저 인사하기 전엔 와서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요. 그나마 시간이라도 맞춰서 오면 다행인 게 툭 하면 두세 시간씩 지각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나타나곤 했고요. 어머 형님, 일찍 와 계셨네요. 제사 음식도 벌써 다 해놓으셨고 제가 올 필요도 없었겠어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가 늦게 오니까 나 혼자 일을 다 한 거 아니야. 오늘 제사인 거 알면 시간 맞춰서 나왔어야지. 대체 오늘은 왜 늦었어? 제가 이렇게 잔소리라도 하려고 하면 동선 여우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모부터 찾아댔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저 운전하고 왔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좀 쉴게요. 근데 형님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제가 두통이 몰려와서 잘 못 들었어요. 너나 아프다는 애를 붙들고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니? 누가 보면 네가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둘째 놓으느라 고생했으니 방에 들어가서 좀 쉬거라. 이럴 때 보면 시모와 동서가 아주 똑같은 성격인 것 같았습니다. 얄밉게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드라마, 옷 입는 스타일까지 비슷했어요. 둘이 죽이 오죽 잘 맞던지 둘이서 여행까지 다니는 것 같았죠. 물론 저에겐 가자는 소린 단 한 번도 없었지만요.
오히려 전 두 사람이 절 대놓고 왕따시키는 게 약간 편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모와 동서에게 시달리면서도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저희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엔 연휴도 짧고 이 사람도 저번 어머니 생신 때 고생했으니까 저 혼자 집에 갈게요. 음식도 동생 내서 준비하라고 말해뒀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괜히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실 생각 마시고요. 시모는 남편이 이렇게 나오면 찍소리도 못하고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면 누가 뭐래도 시모에게 제일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은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끔 남편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서운한 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먼저 들어주었죠. 뭐? 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저번에 잘 말씀드렸는데 또 그러시네. 내가 미안해, 여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다시 말씀드릴게. 당신 불편하면 다음 명절에 처가에 먼저 다녀올까? 아버님도 손주들 오기만을 기다리실 텐데. 이렇게 남편이 든든하게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시모는 점점 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수록 시모는 오히려 그 사실에 더 불쾌했고요. 우리 아들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와이프를 잘 못 얻었는지 지 엄마만 보면 화를 낸다. 아휴, 그러게 내가 상견례 자리에서 따박따박 말대꾸 할 때부터 알아봤어. 시모는 대놓고 제게 욕은 못하고 혼잣말을 하듯이 중얼중얼 제 험담을 하곤 했습니다. 동서가 있을 땐 둘만 킥킥거리며 제 흉을 보는 것 같았죠. 동선 이때다 싶었는지 전보다 시모에게 용돈도 더 드리고 예쁨을 더 받으려고 간사하게 굴더라고요.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첫인상부터 인상이 영 별로더라니까. 심보도 영 인색하고 말이야. 우리 둘째가 용돈 주는 거 보면서 뭐 느끼는 것도 없나 봐. 어머님, 그러다 형님 들으시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역시 어머님하고 저하고 보는 눈이 비슷하다니까요. 제 뒤통수에 대고 둘이 대놓고 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만히 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는 척하며 혼자 떠들었죠. 어머, 요즘에도 저런 심호가 있네. 저렇게 며느리를 무시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 드라마가 너무 막장이다. 그리고 옆에 동사라는 사람도 진짜 웃겨. 젊은 사람이 무슨 사또한테 아첨하는 이방도 아니고 저렇게 간사하게 굴어. 저 드라마 작가 상상력 대단하다 진짜. 제가 이렇게 나오면 둘은 입을 딱 다물고 아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사실 시모가 이렇게까지 동서를 편애하는 건 동서가 주는 용돈 때문인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 시동생네와 아이가 둘인 저희 집이 같은 금액으로 용돈을 드리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더 자주 시댁에 찾아뵙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음식을 도맡아서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모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었죠. 그렇게 서로 앙금을 쌓아가던 무렵 마침 시모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적은 액수지만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 조금 넣었어요. 음, 고맙다. 근데 넌 내가 밥도 못 사 먹고 다닐 것 같니? 참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용돈은 고맙게 받으마. 전 시모에게 5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시모는 쌀쌀맞게 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얼른 용돈을 챙겨가셨죠. 그리고 역시나 그날도 늦게 나타난 동서는 상상도 못할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 선물이에요. 어머님 친구분들은 민크꽃도 한 벌씩은 다 입고 다니신다면서요. 제가 이거 구하려고 발품 좀 무지 팔았어요. 이거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에요. 2천. 그래도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인데 아무거나 막 사드릴 순 없죠. 동서는 무려 2천만 원짜리라며 밍크코트 한 벌을 내밀더라고요. 저도 심어도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웬만한 차 한 대값 밍크 코트라니까 저도 대체 어떤 퀄리티인지 궁금해져서 슬쩍 옆에 가서 코트를 만져보았어요. 그때 시모는 밍크의 넋이 나가서 절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이게 2천만 원이라고? 예,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코트가 윤기가 나는 게 정말 고급스러워 보인다, 얘. 아, 내가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닐까 몰라. 동서 말대로 좋은 밍크 코트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 정도 가격대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미워도 의류 사업을 하던 외삼촌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외삼촌도 밍크나 가죽 제품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때 외삼촌에게 매번 듣던 말이 있어서인지 동서가 내민 그 밍크 코트를 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엔 외삼촌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밍크는 만져졌을 때 결이 일정하고 부드러우면 그게 진짜 좋은 거야. 반짝인다고 다 명품이 아니야. 요즘은 코팅으로 광택내는 싸구려도 많거든. 하지만 그때 시모의 표정이 이미 그 코트에 홀딱 반해버린 얼굴이었기에 차마 그 앞에서 진짜 얼마짜리인지 물을 수는 없었어요. 시모와 동서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제 험담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로 고맙다, 얘. 내가 거지도 아니고, 누군 50만 원 주고 밥 사 먹으라고 하던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내 체면을 살려주네. 아이, 별 말씀을요, 어머님. 형님, 형님도 돈 쓰실 땐 좀 쓰세요. 아주버님이 돈도 잘 버실 텐데, 가만 보면 우리 형님 정말 알뜰하시다니까요. 그렇게 둘은 하하호호 좋다고 웃었고, 저는 계속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동서가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는 옷 상표를 검색해 보았어요. 그러다 검색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가 그 값을 주고 샀다던 밍크 코트는 무려 10배나 뻥 튀겨진 가격이었거든요. 아무리 신상품으로 후하게 줘도 200만 원짜리 코트였더라고요. 물론 2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딱 봐도 시모가 메이커에 대해 모르는 것 같으니 그 점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려 말한 게 분명했습니다. 시모는 동서의 허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겨울 내내 그 밍크만 입고 다녔어요. 사실 저희 시모가 덩치가 엄청 큰 편인데 그 거구의 시모가 톨코트까지 입고 다니니 정말 한 마리 곰이 따로 없더라고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볼 때마다 당장 그 옷 좀 벗으라며 성하였고요. 당신 그 코트 입고 산에 갈 생각은 하지도 마. 그러다 사냥꾼들이 곰인 줄 알겠어? 왜 당신 덩치에 어울리지도 않는 옷만 입고 다녀? 아무리 며느리가 사줬다고 해도 말이야. 당장 그 옷 안 벗어? 당신 이게 얼마짜리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이거 둘째가 2천만 원이나 주고 사준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난리야. 하지만 시모의 밍크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시모가 코트를 입고 좋다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솔직히 웃기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내색은 할 수 없으니 혼자 조용히 웃고 말았죠. 그렇게 시모가 좋아하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무렵 제게 불행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여동생한테 걸려온 전화였어요. 언니, 큰일 났어. 아빠 쓰러지셨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수화기 너머로 여동생은 울고 있었습니다. 전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가려고 했어요. 다행히 결혼 전인 여동생이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빠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죠. 아빠가 평소에 지병으로 혈압도 높으시고 당뇨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운동량은 적고 매일 앉아서 운전만 하시니 갑자기 쓰러지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하필 그날이 동서 생일이라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었거든요. 전 급히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저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다행히 옆에 제 여동생이 있긴 한데 저도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뭐? 지금 간다고? 그럼 이따가 네 동서 생일 잔치는 어쩌고? 병원에 네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밥만 먹고 가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순간 시모가 제 식사 걱정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 몇 주 전부터 식당 예약한 건데 네가 갑자기 빠지면 어떡하니? 정말 경우가 없구나. 아무리 아랫동서라도 이런 좋은 날 형님이 네가 빠지면 어떡하니? 네가 거기 가면 우리 아들도 네 꽁무니만 쫓아갈 거 아니냐? 어머님, 제 말씀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의식이 없으신데 제가 동서 생일 파티에 왜 안 오냐고요? 그게 지금 하실 말씀이세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재차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더 완강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거기 가면 네 여동생도 있다면서 뭘 그러니? 네가 간다고 사돈이 벌떡 일어나기라도 하신다니? 아, 병원은 가족 식사 끝나고 밤에 가도 되잖아. 그 연세에 병원 가는 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너도 참 유별나다. 전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끈이 다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대답했죠. 어머님, 어머님이 방금 하신 말씀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어머님 마음 다시 한번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동서 생일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가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시댁에 가는 일 없을 겁니다. 저한테 다시는 연락 마세요. 저는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바로 남편과 함께 아빠가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가는 내내 시댁 얘긴 입에도 올리지 않고 계속 저와 아빠 걱정만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여동생이 아빠를 잘 모셔서 벌써 긴급수술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저는 크게 놀랐을 동생을 먼저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수술방에 들어간 아빠를 기다리기 한참 후 마침내 수술이 잘 끝나고 아빠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아빠를 보니까 어느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언제나 든든하고 강한 아빠였는데 그때 저희 아빠 나이가 이른이 넘으셨는지 그제야 새삼 깨달았네요. 그렇게 또 한참이 흘러 아빠가 무사히 의식을 회복하시고 일반실로 내려오셨을 때 저와 남편은 아빠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저나 이 사람 그리고 처제가 장인어른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얼른 무사히 회복하셔야죠. 제가 앞으로 옆에서 잘 모실게요. 다른 걱정은 마시고 그냥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아빠도 자식들과 사이가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으니 약간은 마음을 편히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 아빠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약간의 마비 증상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한방치료와 양방치료까지 동시에 받으면서 일상생활엔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몸을 회복하셨답니다. 물론 평생 해오시던 운전은 못하게 되셨지만요. 아빠, 이제 운전할 생각은 마시고 저랑 아빠 사이가 부지런히 좋은 곳 모시고 다닐게요. 아빠는 앞으로 운동도 더 많이 하시고 많이 걸어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그래. 내가 그동안 운동을 소홀히 한 게 이렇게 탈이 나는구나. 너희들 고생 안 시키려면 나도 내 건강 챙겨야지. 그동안 아픈 사람 돌보느라 다들 고생이 많았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빠랑 등산도 다니고 같이 조깅도 하면서 저보다 더 열심히 아빠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남편한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물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모는 난리가 났지만요. 너 뭐 하는 애야? 우리 아들한테 대체 뭐라고 이간질했길래 내 아들이 엄마 전화 받지도 않고 그 착한 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니? 너 시댁이 우스워? 설마 그때 내가 생일잔치 오라고 했다고 아직까지 이러는 거야? 아이고 저 속 좁은 거 좀 봐라. 누가 보면 내가 너 친정 가지 말라고 묶어둔 줄 알겠다 얘. 어머님, 어머님 아들 평소에 그렇게 칭찬하신 것만큼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머님 연락까지 피하는 거 보면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그만큼 어머님이
저한테 못할 짓을 하셨다는 거겠죠. 어머님 아들 바꿔드릴 테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제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 사람한테 막말하고 괴롭히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러시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이 사람 보기 미안해서 얼굴을 못 두고 다니겠어요. 이 사람이 대체 뭘 잘못했다고요?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 앞으로도 어머니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네요. 이만 전화 끊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전화기를 끊었고 수화기 너머로도 시모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했어요. 어쨌든 시모는 남편의 가족이고 엄마니까요. 그렇게 또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댁과 왕래를 완전히 끊을 순 없었고 정말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시댁에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저희 시부에 대해 별 말이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저희 시부가 은퇴하시고 도무지 집에 계시질 않았거든요. 평소에 음주가무도 좋아하시고 여행도 좋아하셔서 맨날 골프 여행 가시고 동기 모임 가시고 아무튼 참여하시는 여행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부의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을 정도였죠. 시모는 맨날 시부 혼자 놀러 다닌다고 불만이 많으셨고요. 내 남편 얼굴 보기가 아주 하늘의 별 따기네. 퇴직했으면 집에서 좀 쉬지. 무슨 바람이 들어서 저렇게 놀러 다니나 몰라. 하여튼 체력도 좋아, 체력도. 하지만 전 시부가 시모를 쏙 빼고 혼자 놀러 다닌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사실 시모가 한창 밍크 코트만 입고 다닐 때 시부가 제게 몰래 말씀해 주셨거든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 험담하기 좀 그렇다만 사실 네 시어머니랑 다니기 좀 창피하다. 아, 특히 저 몸으로 밍크까지 입고 다니는데 아이고, 네 시모 몸무게가 70kg도 넘는 거 아니? 나보다 덩치도 큰 사람이 털코트까지 입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수로 같이 다니겠냐? 이건 너만 알고 있거라. 사실 시부의 말만 들으면 참 시모에게 매정한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땐 오히려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해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모의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활동력 있게 놀러 다니시던 시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게 아니겠어요? 시댁은 발칵 뒤집혀서 난리가 났죠. 전 그때도 너무 놀라 남편과 함께 바로 시부를 찾아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시모도 많이 놀랐는지 연신 심호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시동생이 함께 있었지만 동선 보이지 않았고요. 시모는 제가 나타나자마자 절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이제야 오니? 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잘 왔다. 너 평소에 네 시아버지가 널 얼마나 아끼고 챙긴 줄 알지? 오죽하면 상견례 때 너 말 잘했다고 박수까지 쳤겠어. 그러니 앞으로 네가 네 시아버지 좀 챙겨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챙겨요? 어머님이 멀쩡히 계시잖아요. 물론 제가 당연히 병원에도 자주 오고 챙기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버님을 맡아서 간병하긴 어렵죠. 아유 못하긴 왜 못해. 네 시아버지 쓰러져서 해롱해롱한 그 순간에도 큰 며느리만 찾더라. 난 평생 네 시아버지 관심도 못 받고 지냈는데 너한텐 친딸처럼 대하지 않았니? 그러니 네가 돌보는 게 맞지. 네 시아버지하고 난 사실 이혼만 안 했지 남남이야 남남. 시모는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제게 시부를 떠넘기며 큰 며느리니까 간병을 맡아서 하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뒤늦게 슬쩍 나타난 동선은 아마 이 순간을 기다렸나 봐요. 동선 옆에서 시모의 말을 거들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닌데요, 뭘. 형님 맏며느리잖아요. 맏며느리로서 모범을 보이셔야죠. 아버님이 형님을 얼마나 예뻐하셨다고요. 아픈 시아버지 앞에서 가족들끼리 다투고 싶진 않았지만 상황이 이쯤 되자
저도 할 말을 해야겠더군요. 어머님도 참 짠하세요. 아버님의 사랑도 관심도 못 받으셨다고 그동안 아들 며느리한테 집착하신 거예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는 동서가 명절 내내 어머님 험담만 하고 있던데요. 아무래도 편을 잘못 고르신 것 같네요. 명절에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는 줄 몰라도 늙은 노인네가 밥만 축낸다고 밥을 한 사발 먹고도 간식을 그렇게 찾는다고 욕하던데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통화 녹음한 거 들려드려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물처럼 아끼는 그 밍크 사실은요. 그때 제 입에서 밍크 얘기가 나오자 동선 갑자기 제 입을 가로막으며 딴소리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죠. 그 밍크 코트 2천만 원짜리 아니던데요. 아마 어머님 친구분들도 그 정도로 좋은 밍크 아닌 거 아시면서도 눈 감아 주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창피하실까 봐서요. 시모는 제 말을 듣고 눈이 믿을 수 없게 휘둥그레해지더니 곧바로 동설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둘째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 큰애가 말한 게 다 사실이야? 그동안 네가 날 기만한 게 사실이냐고. 어,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코트가 원래는 2천만 원이 맞는데 그때 마침 세일했던 거예요. 어머님 제 말 안 믿으시고 형님 말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 세일해서도 제 월급보다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이좋던 시모와 동서가 서로 말이 많이 틀리니 싸우는 걸 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그런 둘을 뒤로하고 고요하게 잠들어 계시는 시부를 배웠습니다. 시부가 깨어나시면 제일 먼저 평소처럼 고생 많았지 우리 며느리 저 두 사람하고 놀지 말고 나랑 놀자 하고 웃어주실 것 같아서요. 그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시부는 다행히 병상에선 일어나셨지만 전처럼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지셨답니다. 여행 좋아하시던 시부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었지만 평소에 그 화통하시던 성격은 그대로시더라고요. 시부는 약간 어눌해진 말투로 시모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동안 며느리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어. 내가 쓰러졌다고 당신은 안심했겠지만 내가 다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이대로 안 죽어. 시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평소에 시모가 쓰고 있던 카드를 끊어버리고 통장까지 압수해버렸습니다. 시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시부가 돈줄을 딱 끊어버리니까 어쩔 줄 모르고 생활비를 구하러 다니더라고요. 틈만 나면 동선에 가서 돈 얘기를 하고 제 험담을 하니 동서도 이젠 지쳤는지 이제 시모 전화도 안 받는다네요. 저는 하필 양가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남편과 함께 두 분을 모시고 좋은 곳으로 요양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몸이 힘들긴 하지만 두 분의 든든한 아버지가 제 편인 걸 알고 있기에 마음만큼은 참 편하네요. 사돈 어르신, 제가 애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몸이 이렇게 돼서 참 유감입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 고생 안 시키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저도 몸이 이 지경이 되긴 마찬가지인걸요. 저도 우리 사이가 고생해준 덕분에 그래도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네요. 전 조용히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우리 가족이 겪은 모든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땐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곁에 남아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돈도 체면도 아닌 진심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누군간 가면을 쓰고 누군간 거칠애로 관계를 이어가지만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전 오늘도 진심을 다해 두 분 아버님이 다시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응원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